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봄 타는 분들 계신가요? 봄을 탄다는 건 계절성 우울증을 뜻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울증 월별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초봄에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신세계병원 윤정흠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한 봄,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지만 의외로 봄철 우울증 환자는 급증합니다. 기분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윤정흠 과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되니까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정상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날씨와 비슷해서요. 매일매일 변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우리 감정도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짜증스러워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 기분이 좋다가도 남편이 중요한 기념일을 잊는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로 인해서 짜증스럽고 우울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차츰 좋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울감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건데요. 그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땐 언제일까요? 이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주요 우울장애는 이런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의 상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한 기분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님 같은 경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거나 집중을 해서 책을 읽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 앞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예. 그럼 본인이 평소 같지 않다는 거,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정확한 우울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울한 기분 말고 또 어떤 증상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라는 그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하루 종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우울한 감정 자체가 기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지각,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생각의 어려움을 보면 매일 재밌게 보던 드라마나 개그 프로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집중력이 감소하고 불안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또 심하면 이것이 생명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맛이 없어지고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잠을 자더라도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날 굉장히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우울증의 원인은 한 가지 요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스트레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최근에 경험했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우울증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우울증이 많을수록 그 자녀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우리 주위에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더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는 힘이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높은 목표를 잡고 자기가 전력 투구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이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자기가 젊을 때처럼 완벽하게 일 처리를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좌절감, 자존감의 손상을 겪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에 의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인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지지해 주기보다는 가족들이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것을 이겨내야지. 그걸 왜 못하니?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환자가 좋아지기보다는 이런 게 압박감이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우울증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네. 치료받아야 되는 뇌의 질환이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 정신 치료, 인지행동 치료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로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 뇌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중요한 점은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감기약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뇌에 가서 뇌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2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는 약물 치료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냥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 치료, 즉 정신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받는 스트레스나 성격적인 어려움들을 다뤄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해 줌에서 인해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 환자들은 하루에 1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99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못나니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대해서는 다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이 힘든 것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인지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그래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 때 이제 시험 봤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건데요. 예. 시험을 볼 때 보면은 많이 긴장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부터 안 되고 자주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서 신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울증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한 30분 정도 햇볕을 쬐고 그리고 낮에 오래 누워 있거나 낮잠을 오래 자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숙면을 취하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정흠 과장과 함께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요로결석이란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돌이 생긴다는 건데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성인도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자연병원 비뇨기과 임주현 과장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인 요로결석. 재발도 잦아 치료는 물론 평소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 몸 안의 돌 요로결석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 임주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주제인 요로결석이란 뭔가요? 예, 우리 몸에는 여러 부위에서 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쓸개에 돌이 생기면 담석이라고 하고 네. 마찬가지로 소변이 배출되는 길, 요로에서 돌이 생기면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요로라는 것은 신장에서 요관, 방광, 요도까지를 통틀어 말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들이 신장에 걸러져-가지고 소변을 생성하게 되고 이 소변은 요관이라는 가는 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에 저장되어 있던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요로결석은 이러한 소변의 흐름에 장애를 발생하게 시키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이나 아니면 요로 감염, 아니면 신부전이나 수신증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변이 배출되는 길이 요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돌이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 돌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에 칼슘이나 인산, 수산, 요산 같은 성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축이 돼서 작은 결정이 생기고 이런 결정들이 커지면서 요로결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이 적어지는 탈수가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칼슘이나 수산염 같은 성분이 많은 음식물이나 약물을 과잉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통풍이나 아니면 요로 감염, 폐색, 그리고 부갑상선 항진증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생기면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아프고 또 증상은 어떤 게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산통이라 불리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얘기로는 이런 통증을 평생 동안 처음 겪어봤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그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 아, 정말요? 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예.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옆구리 통증이고 또한 결석에 의해서 요관에 상처가 생기면 혈뇨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과 그 위장관 계통이 같은 신경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역 구토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요로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장 내에 결석이 있으면 대부분은 통증이 없이 아무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거 많고요. 네. 특히 이런 결석이 요관으로 나왔을 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상부 요관에 있을 때는 옆구리 통증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고요. 하부 요관으로 내려갈수록 하부부 통증이나 아니면 음낭이나 음부까지 통증이 가기 때문에 특히 우측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맹장염과 구분을 꼭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돌들이 방광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는 빈뇨와 같은 방광 자극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나 요도에 결석이 있는 경우는 소변을 볼 때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고 또 소변을 못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증상이 특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 검사에서 혈뇨가 나타나면 요로결석을 의심해가지고 방사선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에는 단순 엑스레이 사진이나 배설성 요로 조영술 아니면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검진을 했는데요. 네. 이런 엑스레이나 이것은 결석에도 종류에 따라서 그 방사선 투과가 되지 않는 결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맥 석회화나 장가스 등에 의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선 양을 줄이고 네.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저설량 복부 CT 촬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CT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들까지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요로결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흔히 요로결석은 물을 많이 마시면 빠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크기와 위치, 증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크기가 5mm 이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경미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에 3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돌이 잘 빠지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약물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배출되는 시기는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결석이 나오면서 다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환자분들이 주의할 점은 결석의 증상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돌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1, 2주 간격으로 방사선 검사를 해서 결석의 위치나 상태를 꼭 관찰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결석이 자연 배출되는 결석들은 1, 2주 내에 대부분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주 내에 빠지지 않는 결석들은 다른 치료법으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치료법 중 하나가 요즘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것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석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체외에서 높은 에너지를 발생해서 충격파를 발생해서 이를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서 결석을 분쇄하고 이런 분쇄된 결석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마취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결석의 크기나 성분,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네. 또한 이게 분쇄된 결석이 나오면서 다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치료법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결석이 굉장히 큰 경우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 수술입니다. 네. 최근에는 그 내시경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얇은 3, 4mm 정도의 내시경을 통해서 요관의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요관경화 배석술 또는 이게 신장 내에 2cm 이상의 큰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옆구리에 1, 2cm 정도의 상처를 내서 거기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결석을 제거하는 경피적 신쇄석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마취와 입원이 필요하다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을 자주 마시면 자연적으로 결석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예방법이 될 수도 있나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물의 양을 늘려서 잘 녹게 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도록 하루에 2, 3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또한 그 구연산 같은 성분들이 그 결석을 억제하는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대로 섭취를 줄여야 할 것들도 있나요? 그 결석의 대부분은 수산 칼슘석이기 때문에 수산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산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나 땅콩, 초콜릿, 홍차, 그다음에 당근, 딸기, 무 같은 음식들이 있고 이런 음식들을 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칼슘석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칼슘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최근 보고나 여러 보고에 의하면 칼슘을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 수산의 배출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석 생성을 더 촉진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칼슘을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임주현 과장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지만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요. 그럼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야간요 증상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많아지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식습관만 조금 바꾸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